강서연 하사는 이날도 오전 옷이 생활관 점호를 마친 뒤 깔끔하게 정리된 침상 앞에 서 있었다. 부대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그렇듯 군기가 팽팽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묘한 긴장감이 스쳐갔다. 왜냐하면 이 부대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여군답지 않게 튄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기 때문이다. 말투가 분명하고 의견이 확실하다는 이유였다. 중대 회의가 끝난 뒤 대기실에서 서연은 정재훈 대위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부대에서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군 생활만 15년 차, 계급은 대위지만 영향력은 웬만한 소령 못지않았다. 그의 첫마디는 이랬다. 정대위 하사, 머리 좀 묶고 다니지. 군인 맞아? 서연 규정에 맞춰 묶었습니다. 정대위 아니, 내가 보기에 말이야. 이건 너무 튀잖아.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비아냥과 견제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자리로 돌아갔다. 그 순간 정 대위의 시선이 뒷목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사건은 오후 훈련장에서 벌어졌다. 소대 전술 훈련 도중 서연이 보고를 위해 정 대위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가 불쑥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정 대위, 야, 내가 얘기할 때는 똑바로 보고 들어. 알겠어? 서연 손 놓으십시오. 정 대위 뭐?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훈련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몇몇 병사들이 멀리서 눈치를 보며 서로를 쳐다봤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군대에서 윗사람이 하는 행동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으니까. 서연은 머리채를 강하게 잡힌 채 고개를 들었다. 정 대위의 눈빛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오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서연 속마음, 이걸 그냥 넘기면 난 앞으로 여기서 사람 취급도 못 받겠지. 서연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 지금 하신 행동 기록하겠습니다. 정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정대위 기록? 내가 뭔데? 정대위는 몰랐다. 서연이 단순한 신참 여군 하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아버지는 예비역 중장, 그리고 큰 이모는 현역 육군대장, 합참작전본부에서 군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사실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자기 힘으로 버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그 결심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서연은 생활관에서 혼자 노트북을 켜고 군 내부 인트라넷을 열었다. 그리고 군 인권센터 비밀보고서 작성창을 띄웠다. 사건 발생 시각, 장소, 가해자 계급과 이름, 구체적인 발언과 물리적 접촉 내용, 모든 것을 초 단위로 기록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는 생활관 CCTV와 훈련장 캠 영상 일부를 잘라 넣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불과 3시간 후 서연의 휴대전화로 비밀번호 발신이 떴다. 익명 목소리 하사, 내일 오전 7시 이전에 어디 가지 마. 상황이 커질 거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합참 비서실 소속 장교였다. 서연의 큰이모와 직접 연결된 고위 인물이었다. 그날 밤 부대 위로 드론과 헬기의 소리가 들렸다. 대부분은 야간 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수의 간부들은 직감했다. 무언가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정대위는 여전히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군 한 명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생활관 창가에 서서 멀리 헬기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았다. 서연 속마음, 당신이 내 머리채를 잡은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어.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24시간 뒤의 그림이 선명히 그려져 있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부대 전역에 저음의 진동이 울렸다. 처음엔 모두 야간 비행 훈련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CH-47 치누크 수송 헬기 2대가 부대 상공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내려왔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며 건물 벽을 때렸고 이상하게도 헬기 내부에는 무장 병력이 아닌 정장을 입은 고위 인사들이 보였다. 중대장은 허겁지겁 생활관을 뛰쳐나왔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육군 참모차장, 합참작전본부장, 국방부 인사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참의장 보좌관이었다. 중대장 방문 목적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합참작전본부장 여기 정재훈 대위 있나? 중대장 네네 있습니다만. 합참작전본부장 지금 당장 불러와. 그리고 전 인원 생활관 대기 명령 내려. 중대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무슨 재난 사태급 움직임인데? 정대위는 전날 서연의 태도를 비웃으며 술자리까지 갔었다. 하지만 새벽 6시 생활관 문을 두드리는 병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병사 대위님 합참에서 오셨답니다. 지금 바로 나오시랍니다. 정대위 합참? 내가 무슨. 그는 웃으면서도 손끝이 떨렸다. 합참이 부대에 오는 건 웬만한 훈련 참관이나 대형 사건 말고는 없었다. 그 시각 서연은 생활관 침상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서 날리는 모래바람을 보며 그녀는 전날 전송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보고서 마지막 줄 피해자는 신상 보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중대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대위는 강제로 자리에 앉혀졌다. 정장을 입은 장성들이 그를 둘러싸자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다. 육군 참모차장 정대위, 어제 오후 15시 47분. 훈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정대위 그 약간의 지도를. 합참작전본부장 지도? 머리채를 잡는 게 지도냐? 정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노트북 한 대가 올려졌다. 그리고 화면에 훈련장에서 그가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는 장면이 재생됐다. 음성까지 또렷했다. 정대위 음성 야, 내가 얘기할 땐 똑바로 보고 들어.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밖에서 대기하던 병사들조차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서로 눈치를 봤다.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조사관의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조사관 피해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있나? 서연 없습니다. 기록과 증거 모두 제출했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이 중대장을 돌아봤다. 합참작전본부장 이거는 즉시 보직 해임, 구금 절차에 들어간다. 중대장 네. 지금 바로 말입니까? 육군 참모차장 지금 바로다. 정대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아직 상황의 전부를 모른 채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만 궁금했다. 조사는 단지 시작이었다. 장성들이 부대에 상주하며 전 부대원 면담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간부들의 가혹행위와 비위까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부대는 곧 군 전체의 감사 타겟이 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생활관 창가에서 헬기 옆에 서 있는 큰 이모의 모습을 보았다. 정복 차림의 그녀는 부대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다. 큰 이모 이 부대 오늘부로 내가 맡는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서연 속마음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 정대위. 정대위는 회의실에서 끌려 나오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양팔이 헌병의 손에 붙잡힌 채 발걸음이 무겁게 이어졌다. 생활관 복도 끝에 있는 군 구금실의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부대 안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직후처럼 숨죽인 정적에 잠겼다. 바깥에 서 있던 병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병사 1야 진짜로 헌병이 대위를 끌고 가네. 병사 2 헬기까지 왔다는데 이건 장난 아닌데? 병사 3 근데 저 하사 대체 누구 빼기길래? 중대장은 연신 헬멧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사무실을 오갔다. 합참작전본부장의 존재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거기에 국방부 인사실장까지 부대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야 뭔가 더 있어. 그리고 곧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됐다. 오후 2시 조사반은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엔 몇몇 병사들이 조심스러운 태도로 질문에 답했지만 이내 한 병사가 입을 열었다. 병사 A 저도 폭행당한 적 있습니다. 정대위뿐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그 한마디는 마치 댐에 금이 가듯 숨겨졌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병사 비훈련 때 일부러 무릎 꿇게 하고 모래밭에서 기어다니게 했습니다. 병사 씨 야간 근무 빼주겠다면서 돈 요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병사 D여군들끼리도 왕따가 심합니다. 신고하면 생활이 지옥이 됩니다. 조사관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중대장은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서늘해졌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병사들은 이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강서연 하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병사 1 그 하사 진짜 대단하다.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텐데. 병사 2 들었어? 그 하사 큰 이모가 합참에서 제일 높은 자리라던데. 병사 3와 그러면 이 부대 완전 갈아엎히는 거 아냐? 서연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감정이 거의 없었지만 속으로는 지난 세월의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다. 서연이 사관 후보생 시절 큰이모 강미정 대장은 훈련소에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강 대장 내 힘으로 버텨라. 내가 내 뒤에 있다고 티내지 마라. 하지만 내가 군인답게 싸워야 할 순간이 오면 절대 물러서지 마라. 그때의 말은 마치 군인의 신념처럼 그녀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모욕과 견제를 견뎠지만 정 대위의 손길이 머리채를 움켜쥔 순간 그 약속이 떠올랐다. 이건 물러서면 안 돼. 폭로가 이어질수록 조사실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합참작전본부장은 수첩을 덮으며 중대장을 바라봤다. 합참작전본부장 중대장, 이건 개인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구조적 문제다. 중대장 저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 아니, 인지가 아니라 내가 관리 감독을 못한 거다. 중대장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구금실에 앉아있던 정대위는 갑자기 들어온 조사관의 질문에 표정이 굳었다. 조사관 정대위, 여군 하사 폭행건 외에도 다른 혐의가 수두룩합니다. 변명하시겠습니까? 정대위 다들 그냥 훈육이었어요. 군대에서는 이런 일. 조사관 군대라서 폭행이 가능하다는 얘긴 이제 법정에서 하시죠. 그 순간 정대위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여군 하사와의 갈등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썩은 고리가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부대 전광판에 전 인원 비상 소집이라는 공지가 떴다. 부대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모두 훈련장에 모였다. 그리고 그 앞에 강미정 대장이 등장했다. 그녀는 군복깃을 단정히 여미고 부대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강 대장 이 부대는 오늘부로 내가 직접 지휘한다. 내부 조사와 함께 모든 부대원은 나와 면담할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훈련장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큰 이모의 눈빛과 자신의 눈빛이 맞닿는 순간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속마음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멀리 구금실 창문 너머 정대위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저녁 7시 훈련장에 모인 전 부대원 앞에서 강미정 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대장, 오늘부로 이 부대의 지휘 체계는 내가 직접 맡는다. 모든 중소대장은 직무 정지. 간부 전원은 별도의 숙소로 격리된다. 그리고 부대 전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말이 끝나자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사들의 눈빛 속엔 놀람과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다음 날 오전 군 조사단 12명이 부대에 투입됐다. 이들은 장군 직속 명령을 받고 온 인사들이라 부대 간부들이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병사들이었다. 병사들은 하나둘씩 조사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쏟아졌다. 병사 A 훈련장에서 무릎 꿇리고 돌멩이 올려놓고 이 시간 버티게 했습니다. 병사 B여군은 병사든 간부든 기합 핑계로 몸을 만졌어요. 병사 C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생활관에서 왕따 시작됩니다. 조사관들은 얼굴이 굳었다. 이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라 부대 차원의 은폐와 구조적 범죄였다. 서연은 조사단의 통역 지원과 자료 정리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한 병사가 울면서 진술을 마친 뒤
조사실 밖에서 얼굴을 가린 채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한 소대장이 따라 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서연은 그 순간 직감했다. 누군가 진술을 막으려 하고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우연히 군 행정반 창문 너머를 지나가다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소대장, 내가 낮에 한 얘기 다시 생각해. 괜히 너만 손해본다. 병사, 저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 소대장, 사실이고 뭐고 이 부대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녹음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 큰 이모에게 건넸다. 강 대장은 파일을 듣고 난 뒤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강 대장 좋아. 이참에 뿌리까지 뽑아버리자. 그녀는 즉시 조사단의 명령을 내렸다. 강 대장. 진술 방해 시도자는 즉시 구금한다. 계급 불문하고 증거가 있으면 바로 격리시켜라. 그날 오후 소대장 한 명이 조사실 앞에서 헌병에게 붙잡혀갔다. 병사들은 속삭였다. 병사 1와 진짜 잡혀가네. 병사 2 이제 우리 얘기해도 되겠네. 그 순간부터 조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의 입이 열렸고 부대의 썩은 고리들이 빠른 속도로 드러났다. 구금 중이던 정대위도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아 중얼거렸다. 정대위, 이 여자가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하지만 아직 그는 몰랐다. 자신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사가 진행될수록 부대 내부의 균열은 커졌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멀리 헬기장이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 속마음,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오전 10시 부대 강당.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자리에 앉은 가운데 군 조사단장과 강미정 대장이 단상에 올랐다. 조사단장. 정대위는 여군 하사 폭행 외에도 총 12건의 가혹행위와 부당지시, 금품 요구 혐의가 확인됐다. 이 시각부로 보직 해임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구금 상태로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순간 강당 안에서 탄식이 터졌다. 정대위는 뒷줄에서 헌병들에게 붙들려 나가며 이를 악물었다. 정대위 다 인연 때문이야. 그 시선이 서연을 스쳤지만 서연은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었다. 정대위 건이 발표되자 조사단은 바로 두 번째 명단을 공개했다. 부대 물자 횡령으로 적발된 군수과장, 여군 병사에 대한 상습 성희롱 혐의의 소대장, 훈련 장비를 외부에 빌려주고 뒷돈을 챙긴 중사.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강당 안은 술렁였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흙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강단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로 발표된 소대장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바로 최중사. 서연이 사관 후보생 시절 야간 훈련 중 몰래 접근해 조용히 넘어가라며 손목을 비틀었던 인물이었다. 그 사건을 서연은 끝까지 묻어뒀다. 당시엔 증거도 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랐다. 발표 직후 헌병이 그를 연행하자 최중사는 서연을 발견하고 눈을 부릅떴다. 최중사, 너였냐? 내가 이 판 벌인 거냐? 서연, 아니요. 당신이 판을 키운 거죠. 그 짧은 대답에 최중사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이 뒤섞였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부대 행정 서버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했다. 거기에는 폭행 피해자 진술서, 간부 징계 요청서, 성희롱 신고서 등이 처리 보류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 속 첫 번째 피해자 이름은 강서연이었다. 강 대장은 서연을 불러 복원된 자료를 보여주었다. 강 대장, 내가 후보생 때 당했던 일, 이 부대에 그대로 기록돼 있었어. 근데 누군가가 묻어버린 거지. 서연, 그러면 그때 날 막았던 건 강 대장 맞아. 그 소대장이야.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6년 전의 억울함이 지금 눈앞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조사단 천막 앞에 섰다. 안에서 피해자들이 차례로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서연 속마음 이건 나 혼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모두가 얘기해야 끝난다. 멀리서 군용 차량이 한 대 더 부대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 감사실 차량이었다. 태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멈췄다. 차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인물들이 줄지어 내렸다. 그들은 바로 국방부 감사실 소속 요원들이었다. 군 조사단과 달리 감사실은 장성의 명령이 아니라 법으로 움직이는 집단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가혹행위 색출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째 뽑는 것이었다. 감사실 팀장은 부대 회의실에서 첫 브리핑을 열었다. 감사실 팀장. 앞으로 모든 조사에는 녹화와 녹음이 병행됩니다. 간부들은 조사단, 감사실, 헌병대의 3중 조사를 받게 됩니다.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그 말에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까지 위에서 막아줄 거라는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점심 무렵 인사과의 한 상사가 은밀히 감사실 팀장에게 접근했다. 상사, 저 사실 보고할 게 있습니다. 팀장, 뭐죠? 상사, 간부 몇 명이 피해자 명단을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도 폐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의 진술 덕분에 감사실은 즉시 행정반을 급습했다. 서랍 속 USB, 파쇄기에 걸린 종이 조각, 그리고 내부 공지라는 이름의 은폐 지시 문서가 압수됐다. 오후 2시 서연은 감사실로부터 공식 증언 요청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6년 전 묻어야만 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말해야 한다. 감사실 조사실. 카메라 3대와 녹음 장치가 켜진 가운데 서연이 자리에 앉았다. 감사실 요원 성명과 당시 계급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 강서연 당시 사관 후보생. 현재는 하사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야간 행군 중 최중사가 접근했던 일, 그가 손목을 비틀며 했던 협박,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부대의 침묵. 서연은 중간에 말을 멈췄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서연. 그때 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뒤에 이 부대를 지켜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는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조사실 안 공기가 달라졌다. 감사실 요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고 녹음기 불빛이 유난히 강하게 깜빡였다. 저녁 감사실은 첫 번째 구속 명단을 발표했다. 그 안에는 정대위, 최중사 외에도 서류 조작에 가담한 행정반 장교와 은폐 지시를 내린 부중대장까지 포함돼 있었다. 감사실 팀장. 이 명단은 오늘부로 공개되며 전원 보직 해임 후 재판에 회부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고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생활관 창문을 열고 멀리 헬기장의 불빛을 바라봤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서연 속마음 이제 그들도 알 거야. 여군 하나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사람 몇이 아니라 부대 전체라는 걸. 사건 발생 5일째 되는 날 새벽. 군 내부 전용망 밀리터리 타임스의 일면이 붉은 경고 표시로 바뀌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사단 여군 폭행비리 의혹 조사단 투입. 기사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부대 전반의 가혹행위, 금품 수수, 성희롱, 심지어 은폐 시도까지 세세히 다루고 있었다. 이건 명백히 내부에서 자료를 흘린 결과였다. 같은 시각 서울 국방부 청사. 회의실 안에는 육해공군 장성 4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는 부대 조사 상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육군 참모차장, 이건 부대 명예를 넘어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해군 참모차장, 하지만 언론에까지 흘린 건 누굽니까? 조사단 내부에서 새는 겁니다. 합참 작전부장 흘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진짜라는 게 문제죠. 침묵이 흘렀다. 이제 이 사건은 한 장교의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군의 구조적 신뢰 위기로 변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서연은 조사단 막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쯤에서 멈춰. 아니면 넌 끝이야.
종이에서 희미하게 기름 냄새가 났다. 아마도 기름 묻은 장갑을 낀 누군가가 쓴 모양이었다. 서연은 편지를 가만히 쥐고 담담히 주머니에 넣었다.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졌다. 서연 하사가 맞다. 다 밝혀야 한다. 는 병사들.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는 일부 간부들.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사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특히 간부들 사이에서는 누가 다음 타겟이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오후 3시 강미정 대장이 서연을 불렀다. 강 대장 서연아 위에서 전화가 왔다. 조사 속도를 늦추라는 얘기야. 서연 위라면 어디까지입니까? 강 대장 국방부 차관급.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니라 군 내부 권력과의 전면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감사실 요원과 마주 앉았다. 감사실 요원 압박이 심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 하실 겁니까? 서연 예. 제가 멈추면 다음 피해자는 말할 기회도 못 얻어요.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건넸다. 메모 내용 내일 오전 기밀자료 전달 예정. 새벽 1시 부대 외곽 경계 초소 근처. 한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USB 하나를 감사실 차량에 건넸다. 그리고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 USB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 부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싸움은 이제 절반도 오지 않았다는 것. 감사실 사무실 한쪽 커튼을 친 책상 위에 작은 노트북과 USB 하나가 놓였다. 팀장은 장갑을 낀 손으로 USB를 꽂았다. 화면에 폴더 수십 개가 떴다. 그중 PRIVAT라는 폴더를 열자 비밀 녹취 파일 37개, 내부 CCTV 영상 12개, 간부 사적 거래 내역서가 차례로 나왔다. 첫 번째 영상부터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정 대위가 여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뒤 웃으며 지켜보던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군 내부망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사단 여군 폭행 영상 유출 상관 간부 8명 연루. 언론사들은 USB 영상 일부를 편집해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했다.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SNS에서는 이게 2025년 군대냐? 저러고도 나라 지키겠다고? 라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다. 오후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원. 국방부는 즉각 해당 부대 전원 교체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감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말로 사건은 더 이상 군 내부에서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됐다. 국회, 언론,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싸움으로 커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생활관 복도에서 낯선 그림자를 느꼈다. 뒤돌아보니 군복을 입었지만 계급장이 없는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 조용히 좀 하시죠, 하사님. 다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는 미소도 없이 말하고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지금 자신이 건드린 게 단순한 부대 비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밤 10시 강미정 대장이 서연을 불렀다. 강 대장, 너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부대뿐 아니라 누군가의 커리어, 정치, 돈까지 건드리는 일이야. 서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강 대장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군용 위성전화기를 건넸다. 강 대장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걸로 바로 날 불러. 다음 날 아침 감사실 팀장이 USB 안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파일을 발견했다. TOP-SECRET라고 쓰인 폴더 안에는 부대 상부 인사들의 사적 회동 녹취가 들어있었다. 녹취 중 일부. 그 역은 그냥 한번 조용히 없애버려. 의가사 저녁 처리하면 되잖아. 그래, 그게 제일 깔끔하지. 서연의 이름이 직접 언급돼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를 군에서 몰아내려는 계획이었다. 서연은 녹취를 들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에서 오는 것이었다. 서연 속마음. 좋아. 이제 증거는 충분해. 내가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가야 할 거다. 그 순간 부대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또 다른 손님이 오고 있었다. 새벽 6시 40분 부대 헬기장이 소란스러웠다. 회색 위장 무늬의 UH-60 블랙호크가 서서히 착륙했다. 헬기 문이 열리자 국방부 문무사문민 통제사무국의 고위 인사 이정원 차관보가 내렸다. 그의 옆에는 검은 양복 차림의 법무관 2명과 헌병대 특수수사요원 4명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 순간 부대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정원 차관보는 도착하자마자 지휘부를 소집했다. 회의실 안에는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그리고 감사실 요원들이 모두 모였다. 이 차관보 본 사건은 국방부 직속 특별수사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지휘 라인은 모두 해제하고 오늘부로 본인들이 조사 대상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단장의 얼굴이 굳었다. 평생 모아온 인맥과 권한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부 세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서연이 사용하는 생활관 문 손잡이에 칼자국 같은 깊은 흠집이 생겼다. 그리고 사물함 속에 있던 서연의 군화 한 짝이 사라졌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너를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다는 경고였다. 강미정 대장이 이를 확인하고 생활관 근처에 헌병 병력을 배치했지만 서연은 점점 자신을 향한 압박이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다. 저녁 무렵 이정원 차관보가 서연을 따로 불렀다. 이 차관보 하사, 당신이 제공한 자료 중 일부는 군 상층부까지 연결됩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언론이 움직일 겁니다. 그 전에 당신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서연, 저 기자회견을 하라는 겁니까? 이 차관보 맞습니다. 직접 말해야 진실이 묻히지 않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군인으로서 기자회견은 곧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지금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날 밤 감사실 한쪽에서 서연은 몇 번이고 발표문을 작성하고 찢었다. 서연 속마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 부대와 군 전체의 얘기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국 그녀는 손으로 직접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거기엔 폭행 장면, 은폐 지시, 위협 편지, 그리고 USB 속 녹취까지 모든 사실이 담겼다. 기자회견 소식이 퍼지자 부대 내부의 반대 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서연의 병영 침상 아래에서 잘린 전선과 부서진 통신기가 발견됐다. 분명 누군가 서연의 안전장비를 파괴한 것이었다. 이정원 차관보는 즉시 헌병대 특수요원 2명을 서연의 24시간 경호에 붙였다. 기자회견 전날 밤 부대 강당 한쪽이 언론 취재진을 막기 위해 정리되고 있었다. 마이크와 카메라 그리고 깔끔하게 놓인 국방부 깃발. 서연은 무대 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 뛰는 소리 위로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겹쳐졌다. 서연 속마음. 내일 모든 게 바뀐다. 아니면 난 여기서 끝이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 10시. 부대 강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언론 기자들과 국회 국방위원 일부 의원, 군 관계자들까지 빼곡히 들어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고 마이크 앞에는 국방부 로고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서연은 군복 상의 단추를 단단히 채우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서연. 저는 사단 소속 하사 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레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서연은 한 장씩 원고를 넘기며 말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대위의 폭행 장면 머리채를 잡아 끌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 간부들의 성희롱 발언 여부는 부대 분위기 밝히는 장식품. 은폐 지시 녹취 조용히 없애버려. 의가사 저녁 처리하자.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 저를 지켜보던 그 모든 눈빛, 그 침묵이 또 다른 가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기자석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기자, A 녹취와 영상은 모두 사실입니까? 서연, 예, USB에 담긴 원본 그대로입니다. 기자, B군 상층부까지 연루됐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하십니까? 서연,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방부 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를 걸었고 몇몇 의원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전국에 퍼졌다. SNS와 뉴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숨에 여군 폭행 사건이었다. 이게 나라냐? 군대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네. 서연, 하사 응원합니다. 끝까지 가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자 전원 파면, 군 인권 전면 개혁 요구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장관, 차관, 각 군 참모총장이 모인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국방부 장관, 이 사안을 더 이상 덮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전원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십시오. 육군 참모총장, 하지만 일부 인물은 우리 군의 핵심 라인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치면, 장관 치면, 지금 안 치면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결국 회의에서 관련자 전원 직무 정지와 특별검찰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연은 무대 뒤에서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후회가 없었다. 서연 속마음. 이제 시작이야. 오늘은 진실을 세상에 꺼낸 날일 뿐.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강당 밖으로 나선 서연 앞에 군용 지프 2대가 멈춰섰다. 그 안에서 내린 건 낯선 군인들이었고 그들의 어깨에는 헌병 특수수사대 완장이 달려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짧게 말했다. 헌병 하사님,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모십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다시 울렸다. 마치 또 다른 국면이 열릴 것을 예고하듯 하늘은 이미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서연은 헌병 특수수사대의 호위 속에 부대 외부의 임시 숙소로 이동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 정문 앞에는 취재 차량과 카메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헌병 중 한 명이 무전을 받으며 말했다. 헌병 하사님, 오늘부터 24시간 경호 체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마십시오. 내부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그들이 날 가만둘 리 없다는 예감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 임시 숙소의 인터넷 라인이 끊겼다. 헌병들이 점검했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대신 숙소 창문 틀 안쪽에서 작게 접힌 종이 쪽지가 발견됐다. 너 같은 건 결국 사라진다. 종이 끝에는 작은 군번표 조각이 달려 있었다. 그건 서연이 아는 정대위가 폭행 당시 착용했던 군번표였다. 사건이 언론을 타고 커지자 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졌다. 개혁파 장교들, 이 기회에 군의 구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기득권 세력 언론 플레이에 말려들면 군의 명예가 끝난다. 특히 기득권 세력 일부는 정대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 내부 법무라인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며칠 후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됐다. 여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개혁 성향 의원 군대가 범죄 은폐 집단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전원 파면해야 합니다. 보수 성향 의원 국방 기밀이 포함된 사안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루면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이 공방은 그대로 뉴스로 생중계됐고 국민들은 더 격렬하게 분노했다. 기자회견 5일째 되는 날 국제인권단체 휴먼솔저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군에서 발생한 여성 군인 폭행 사건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군사기준 위반이다.
우리는 관련 당국에 독립 조사를 요구한다. 이 보도는 외신으로 번졌고 미국 유럽 주요 언론들이 서연의 기자회견 장면을 실었다. 국제 여론이 압박하자 국방부는 더 이상 사건을 늦출 수 없게 됐다. 그 무렵 서연은 헌병대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그건 정 대위가 상관에게 보낸 문자와 음성 메시지였다. 서연 하사는 처리 끝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번엔 더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이 증거는 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심지어 몇몇 장성까지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밤하늘이 유난히 어두운 날이었다. 숙소 창가에 서 있던 서연은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숙소 지붕 위로 군용 소형 헬기가 선회했다. 헌병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헬기는 착륙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서연 속마음. 그들은 아직도 위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4시 30분. 부대 정문 근처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처음엔 트럭이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곧 저공 비행하는 군용 헬기 4대의 굉음이 하늘을 갈랐다. 부대 경계 초소의 병사들이 놀라 무전을 날렸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짧았다. 무전 오늘부터 지휘 체계가 변경된다. 정문 개방, 모든 인원 대기. 정문 앞에 멈춰 선 차량 행렬. 그 안에서 내린 건 대장 1명, 중장 2명, 소장 1명. 각각 헌병사령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합참작전부장. 그들의 등장은 곧 부대 전면 접수를 의미했다. 정문에 있던 병사들이 경례를 붙이자 헌병사령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헌병사령관, 지금부터 이 부대의 작전 인사권은 전부 우리에게 있다. 저항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리한다. 장성들의 지휘 아래 헌병특임대가 즉시 움직였다. 생활관, 본부 건물, 군수창고까지 각 구역마다 10명씩 투입됐다. 첫 체포 대상은 정대위. 그는 전날 밤 이미 사무실 서류를 빼돌리려다 실패하고 관사에서 숨어 있었다. 문이 부서지고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정대위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순식간에 팔이 꺾이고 제압됐다. 헌병 정모대위, 폭행 및 직무유기,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대위만이 아니었다. 이번 작전의 표적 명단에는 영관급 장교 6명, 부사관 14명이 포함됐다. 그중 일부는 이미 군 법무실과 연결된 내부 고발자의 진술에 따라 움직인 자들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의 은폐 지시가 사단장 라인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이었다. 헌병들이 사단장 집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이미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사단장, 지금 장관과 연결해. 난. 헌병 전화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작전 소식은 국방부와 국회로 동시에 보고됐다. 국회 일부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미 국민 여론은 완전히 서연 편에 서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짧게 말했다. 이번 사건에 외압은 없다. 책임질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부대 안팎이 소란스러운 그 시각, 서연은 헌병 호위 아래 현장으로 들어왔다. 체포되는 정대위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대위, 내가 뭘 안다고. 내가 군을 망쳤어. 서연, 아니요, 대위님. 망친 건 진실을 숨긴 당신들이에요. 정대위가 호송차에 태워지고 사단장까지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떠나는 모습을 서연은 묵묵히 바라봤다. 그 순간 헌병사령관이 그녀 곁에 다가와 말했다. 헌병사령관 하사, 이제 안전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폭풍의 중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멀리서 또다시 헬기 소리가 울렸고 이번에는 부대 상공에 드론 수십 대가 나타나 모든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부대 접수 작전이 끝난 다음 날 헌병사령관은 서연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헌병사령관, 이건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막 들어온 자료입니다. 사건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정대위와 해외 군수업체 간 이메일 내역이 있었다. 날짜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이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우리 사람을 더 심어둘 수 있습니다. 사단장 체포 이후 군 수뇌부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졌다. 개혁파 사건을 완전히 공개하고 모든 연루자 색출 주장. 보수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 주장. 심지어 합참회의 중에 고성이 오가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장성까지 나왔다. 한 개혁파 장군이 기자에게 익명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폭행 사건이 아니다. 군 내부 권력 다툼이 폭로된 것이다. 정보본부의 분석 결과 정대위와 연결된 군수업체는 동남아시아에 본사를 둔 무기 중개 회사였다. 그 회사는 과거에도 한국군 장비 납품 비리 사건에 등장했던 이름이었다. 즉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비리 세력이 서연을 입막음하려다 되레 국제범죄까지 드러난 경우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헌병 호의 없이 잠시 부대 밖 군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나갔다. 병원 복도 한쪽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 2명이 서연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남성 서연 하사 맞습니까? 서류 좀.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온 헌병이 남성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남성의 가방 안에서는 소음기 장착 권총과 서연 하사 처리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체포된 남성들은 군 소속이 아닌 민간 용역업체 경력자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들에게 돈을 건넨 계좌가 군 간부의 차명 계좌임이 드러났다. 헌병사령관은 이를 두고 분노했다. 헌병사령관 이건 내부 반역입니다. 군 스스로가 병사 한 명을 없애려고 했다니. 밤 11시 서연의 숙소 전화가 울렸다. 받아보니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대위 넌 이긴 게 아니야. 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널 버릴 준비도 되어 있거든. 전화는 끊겼지만 서연은 직감했다. 이 싸움의 끝에는 정대위보다 더 큰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헌병사령관 인사참모부장과 함께 국방부 비밀회의실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국정원 대테러센터장과 검찰 군사범죄 전담 부장검사가 앉아 있었다. 회의 자료 첫 장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국제무기중개 세력 정치권 로비 연계 보고서. 그 안에는 정대위와 연루된 군수업체가 여러 정치인에게 거액을 로비한 정황, 심지어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의 이름까지 나와 있었다. 개혁파 장군은 단호했다. 개혁파 장군 이걸 당장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덮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반대했다. 국정원 공개하면 국제협력망이 붕괴됩니다. 우리는 더 큰 어항을 잡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침묵 속에서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다시 은폐될 것을 직감했다. 그 무렵 서연이 머무는 임시 숙소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CCTV에 헌병 제복을 입은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는 헌병 명단에 없는 사람이었다. 헌병 사령관이 즉시 병력을 투입했지만 그 인물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대신 숙소 문틈에 이런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너희 중 하나는 우리 편이다. 다음 날 서연은 그동안 가장 신뢰하던 헌병 부관 최 중사와 함께 이동 중이었다. 그런데 최 중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예정 경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 최 중사, 이 길 아닌데요? 최 중사 하사님 죄송합니다. 전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순간 서연은 최 중사가 배신했다는 걸 깨달았다. 차가 인적 드문 창고 앞에 멈췄다. 창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무장한 사내 셋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주저없이 안전벨트를 풀고 최 중사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차 밖으로 몸을 날렸다. 근처 컨테이너 사이로 몸을 숨기며 총성이 3발 울렸다. 탄환 하나가 서연의 어깨를 스쳤다. 무전기가 작동하자마자 10분도 안 돼 헌병 특임대가 도착했다. 최 중사와 사내 셋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 중사는 끌려가며 말했다. 최 중사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내 머리 위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국방부 빌딩 옥상에 올랐다. 도심 저 멀리 수십 개의 불빛이 꺼졌다 켜지는 광경이 보였다. 그건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신호를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 속마음. 이번 싸움 끝이 안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간다. 체포된 최 중사는 헌병 조사실에서 단단히 입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직접 마주하기로 했다. 서연 최 중사 가족 때문이라 했죠. 그 가족을 협박한 사람 이름 불러요. 최 중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종이에 단 한 줄을 적었다. K 장군 국방부 차관보. 그 이름은 군 내에서도 손대기 힘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K 장군의 이름이 보고되자 군 수뇌부는 둘로 갈라졌다. 은폐파 그 이름이 공개되면 군 전체가 흔들린다. 개혁파 흔들려야 할 건 썩은 뿌리다. 심지어 합참 회의장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K 장군을 두둔하다가 헌병사령관에게 책상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장면은 비공개 회의였지만 어떻게든 언론에 유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회의. 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야당 의원 이 사건 국방부 차관보가 배후입니까?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장관은 대답을 회피했지만 그 표정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헌병사령관과 은밀히 만났다. 헌병사령관 하사, 우리가 가진 증거를 직접 세상에 보여줄 생각이 있나? 서연 저를 지켜주실 수 있다면 어디든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국회 청문회를 폭로 무대로 정했다. 모든 자료는 군사기밀 해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공개할 준비가 진행됐다. 청문회 당일 국회 앞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인산인해였다. 서연은 군복 차림으로 단단한 표정으로 국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청문회장 문이 열리자 의원들과 장성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중 몇 명은 노골적으로 눈을 흘겼다. 서연은 준비한 USB를 꺼내 의원석 앞에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정 대위와 K 장군이 나눈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가 복호화되어 나타났다. K 장군 그 여군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해. 정 대위 이미 준비 중입니다. 순간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몇몇 의원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폭로 직후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군 장성들은 긴급 전화를 걸었고 언론은 속보를 쏟아냈다. 그때 서연의 주머니 속 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음성 내가 뭘 건드렸는지 아직 모르는구나. 다음은 청문회가 아니라 너의 장례식이 될 거다. 서연은 천천히 전화를 끊고 마이크를 잡았다. 서연 저는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3시간. 서연은 국회를 나서던 중 흰색 밴 한 대가 인도를 역주행하며 달려들었다. 순간 헌병 경호팀이 몸으로 서연을 감싸며 그녀를 인도 뒤편으로 밀어냈다. 밴은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운전석엔 가면을 쓴 남자가 있었고 그의 옆자리엔 소음기 장착 권총이 놓여 있었다. 헌병사령관 하사, 이제 진짜 전쟁입니다. 우린 비상령을 발동합니다. 그날 밤 전군에 청색 비상령이 내려졌다. 군 주요 인물에 대한 경호 강화, 기밀자료 보안 등급 상향, 심지어 청문회에 참석한 몇몇 의원도 군 경호 인력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K 장군과 그의 측근들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헌병사령관은 서연과 단둘이 작전실에 앉았다. 헌병사령관 그들을 잡으려면 우리가 움직였다는 걸 믿게 해야 합니다. 서연 저를 미끼로 쓰시겠다는 거죠?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목숨을 걸고 있는 싸움이었다. 다음 날 새벽 언론에는 이런 속보가 떴다. 폭로자 서연 하사 신변 위협으로 극비 해외 이송. 사진엔 헌병들이 서연을 호송하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연출된 장면이었다. 실제로 서연은 군 기밀시설 지하에서 가짜 패스포트를 들고 잠복하고 있었다. 이틀 후 헌병사령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서연 하사가 해외로 나가는 비밀 경로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경로를 따라 잠복한 특임대는 무장한 남성 4명을 체포했다.
그중 한 명은 K 장군의 수행비서였다. 수행비서의 휴대폰엔 K 장군과 나눈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K 장군 그 여군이 해외로 가기 전에 처리해. 수행비서네. 벤 준비 중입니다. 이 증거는 K 장군 체포영장을 발부받기에 충분했다. 헌병 사령관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헌병 사령관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낚을 건 K 장군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서연 속마음. 이번엔 꼭 끝을 본다. 새벽 4시 서연은 검은 방탄조끼를 입고 헌병 특임대 지휘 차량에 올랐다. 무전기에서는 짧고 굵은 명령이 울렸다. 헌병 사령관 목표는 K 장군. 생포한다. 사살은 최후의 수단이다. K 장군의 은신처는 해안가에 위치한 고급 별장. 그곳엔 사설 경비 인력과 군에서 빼돌린 무기까지 있었다. 특임대가 담장을 넘어가자 경비원들이 자동 소총을 난사했다. 서연은 낮게 몸을 숙이며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창문을 깨고 들어간 순간 K 장군의 비서가 권총을 들고 그녀를 겨눴다. 서연 총 내려놔. 오늘은 너희 편이 아니라 법이 온 날이야.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총을 떨어뜨렸다. K 장군은 2층 서재에서 붙잡혔다. 그는 군복 차림이었지만 계급장은 떼어낸 상태였다. K 장군 내가 뭔데 나를 잡아? 내가 죽으면 너도 끝이야. 서연 끝나는 건 당신입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의원. 그 이름을 본 헌병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헌병사령관은 현장에서 휴대폰을 포렌식했다. 그 안에는 K 장군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제무기 밀매 조직 간의 회의 영상이 있었다. 영상 속에는 군 고위 장성 3명, 국회의원 2명, 그리고 얼굴을 가린 외국인 남성이 함께 앉아 있었다. 외국인 남성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한반도는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증거는 즉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 전달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NSC가 긴급 소집됐고 군과 정치권 전반에 걸친 대규모 수사가 결정됐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회의록에 남았다. 이건 반역이다. 모두 잡아들여라. 서울 군사교도소 임시유치장. 서연은 직접 K 장군의 면회를 신청했다. 서연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왜 나를 죽이려 했습니까? K 장군 넌 그냥 불편한 진실이었어. 그리고 넌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내 뒤에 있는 자들은 나보다 훨씬 무섭거든. 그의 비웃음 속에서 서연은 확신했다. 이 사건의 끝은 아직 멀었다. 그날 밤 헌병사령관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헌병사령관 하사 준비해. 다음 목표는 대통령도 모르는 인물들이야. 서연은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 멀리서 군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군 정보사령부 비밀 브리핑룸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마주했다. 그곳에는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된 한 남성의 사진이 있었다. 정보사 요원 코드네임 블랙호크. 현역 계급 없음. 하지만 육해공 모든 인사 발령에 개입 가능. 그의 정체는 군 내부의 비선 중의 비선. 대통령조차 실명과 얼굴을 알지 못한다는 존재였다. K 장군의 휴대폰에서 나온 마지막 메모. BH 오로라 거래 완료 후 철수. 오로라는 국제무기 조직의 암호명. 그 본거지는 동남아 해안의 군수창고였다. 헌병사령관은 결심했다. 헌병사령관 하사, 이번 작전은 정식 절차를 거칠 수 없다. 당신이 정보사 요원들과 함께 잠입해라. 서연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이 마지막 사냥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48시간 후 서연은 민간 화물선에 몸을 숨긴 채 동남아 작은 항구에 도착했다. 그곳은 경찰도 발을 들이지 않는 회색지대. 무기, 마약,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창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 대형 컨테이너 안에는 신형 무기와 군용 드론이 빼곡했다. 그 앞에서 블랙호크로 추정되는 남성이 외국인 무기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무기상 한국 쪽 준비는 끝났나?
남성 곧 대통령 자리까지 바꿀 수 있다. 서연이 초소형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던 순간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불과 10cm 옆 컨테이너에 박혔다. 뒤를 돌아보니 무장한 경비원 2명이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연막탄을 던지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이어 총성이 쏟아졌고 항구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정보사 요원들이 배후에서 지원 사격을 하며 그녀를 해안가까지 끌어냈다. 무전기가 울렸다. 낯선 목소리가 잡음 속에 섞여 들려왔다. 목소리 서연 하사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겠군.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녀가 찾던 블랙호크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무전기에 대답했다. 서연 곧 난 당신 심장에 총을 쏠 거예요. 서연은 항구 외곽의 폐선 위에서 블랙호크를 기다렸다. 무전기 속 목소리가 말했다. 블랙호크 당신은 용감하지만 용감함이 오래 살게 하진 못하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마스크를 벗자 그 얼굴은 놀랍게도 현역 예비역 장성 출신의 국가안보자문관이었다. 서연 당신이 블랙호크? 블랙호크 내 이름을 입에 올린 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순간 주변 컨테이너 사이에서 무장 조직원 수십 명이 나타났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곧 멀리서 군 헬기의 탐조등이 켜졌다. 헌병 특임대 정보사 그리고 청와대 직속 특수팀까지 항구를 포위했다. 헌병사령관 무전 하사 사살 우선권은 내게 있다. 블랙호크가 권총을 뽑아 서연의 머리에 겨눴다. 서연도 동시에 그의 심장 부위에 조준했다. 블랙호크 넌 내 시스템을 무너뜨렸지만 난 널 역사에서 지워줄 수 있다. 서연 그럼 오늘은 둘 중 하나가 사라지겠네요. 첫 총성이 울리자 양측에서 일제히 교전이 벌어졌다. 드론 폭발, 박격포 사격, 해안가를 타고 번지는 불길. 서연은 몸을 굴려 포탄 파편을 피하며 블랙호크에게 접근했다. 두 사람은 맨손 격투로 맞붙었다. 블랙호크는 군 특수격투술의 달인이었지만 서연의 기술은 훨씬 날카로웠다. 마지막 순간 서연은 그의 손목을 꺾고 총을 빼앗아 심장 부위에 겨눴다. 서연 심장의 조준선 여기에 맞췄어요. 블랙호크는 포박당한 채 무릎 꿇었다. 그 순간 정보사 요원이 다급히 뛰어왔다. 정보사 요원 하사. 국내에서 군사 반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블랙호크는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헌병사령관과 눈을 마주쳤다. 헌병사령관 하사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 다음 목표는 우리 본토다. 멀리서 대한민국 본토 지도를 비추는 전술 모니터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했다. 서울 용산 지휘본부. 전술 모니터에 붉은 점이 계속 번졌다. 그건 군 내부 반란 세력이 장악한 주요 기지 위치였다. 정보사 요원 3시간 안에 이들이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면 수도권 전체가 전쟁터가 됩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헌병 특임대와 정보사, 해병 특수부대 전원 투입. 사살 명령 하달. 서연은 전투복 위에 방탄판을 단단히 고정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했다. 경기도 외곽의 군수기지. 반란군은 중화기와 장갑차로 무장하고 있었다. 서연의 팀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 지휘소를 기습했다. 서연 지휘관은 생포, 나머지는 무력화. 총성과 폭발음이 뒤엉킨 혼전 속 서연은 지휘관의 목덜미를 잡아 쓰러뜨렸다. 체포된 지휘관의 무전기를 통해 마지막 배후 인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 계획비로 전환한다. 청와대 직접 점령. 그 목소리는 전직 합참의장의 것이었다. 그는 현역 시절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 그리고 블랙호크마저 움직였던 진짜 주인. 청와대 경내 반란군 장갑차 2대가 진입하려는 순간 해병 특수부대의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됐다. 장갑차가 불길에 휩싸이자 반란군은 건물 안으로 난입하려 했지만 서연과 헌병 특임대가 방어선을 구축했다. 서연 여긴 못 넘어간다.
전직 합참의장은 권총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연과 마주했다. 합참의장, 넌 군의 미래를 망쳤다. 서연, 아니요. 오늘 군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목을 꺾고 총을 빼앗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헌병들이 뛰어와 그를 포박했다. 사건은 48시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군 내부 반란 세력 120명 체포, 무기 밀매 조직 전원 검거, 그리고 군 인사구조의 대대적 개편. 사건 직후 대통령이 서연을 불렀다. 대통령 원하면 대령 진급 자리까지 주겠다. 서연, 감사하지만 저는 군을 떠나겠습니다. 싸울 곳이 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녀는 방패와 계급장을 내려놓고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장면, 서연은 해안가에서 군복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서연, 이 싸움은 끝났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고 그 위로 군 헬기의 그림자가 조용히 사라져갔다.